자, 여러분. 자, 이제 이어서 우리가 과학적 조사의 논리 체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우리 기초적인 개념 잡은 거 요거 잊지 말고 자꾸 반복 공부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제 과학적 조사의 방법에 대해서 이제 들어가 보는데 방법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귀납적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좀 더 들어가서 얘기해 보자면 과학적 조사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귀납적 방법보다는 연역적 방법이 훨씬 더 선호가 되고 연역적 방법을 일컬어 과학적 조사라고 등치시켜서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되겠는데 연역이다, 귀납이다 이런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들어왔던 얘기죠. 뭐 국어 시간에도 많이 듣고 그랬을 것 같은데 우리 이제 연역법이다라고 하면 어떤 거예요? 연역법이다 그러면 결론을 앞에다 내놓고 그거에 대한 근거들을 뒤에다 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연역법은 결론이 앞에 나온다. 결론이 앞에 나오고 그 다음에 그 관련 근거들이에요. 관련 근거나 사례나 이런 것들이 뒤에 제시되는 방식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귀납법이다라고 하면 얘랑 이제 대비해서 우리가 이제 귀납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죠. 귀납법은 결론이 뒤에 가서 나오는 거예요. 자, 관련 근거 뭐 또 그 다음에 각종 사례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결론이 뒤에 나온단 말입니다. 여기 이제 결론이 요걸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흘러가는 모습이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느냐 아니면 관련 근거를 통해서 이렇게 접근하느냐. 자,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역법, 귀납법을 나눠보시면 되는데 연역법은 대체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에는 가설이 설정되고요. 자, 우리의 이제 내용으로 들어와 보면 가설이 설정되고 이것에 대한 검증이 있는 거예요. 가설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지면 여기 바로 연역법이다 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귀납법이다 그랬을 때는 가설 같은 걸 세우는 게 불필요한 거예요. 다이렉트로 그냥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한 자료를 가지고서 분석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연역법은 대체로 이제 연구 주제가 만들어지면 연구 주제가 선정되면 이것에 대해 가지고서 가설을 설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연구 설계를 합니다. 연구를 설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연구 설계한 이후에 이제 자료를 본격적으로 이제 수집해야 되죠.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이걸 통해서 결론에 도출하는 거죠. 결론을 도출하는데 이 과정에서 보면은 여기 이제 가설을 설정했던 게 있으니까 여기 이제 잠정적 결론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원래 가설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여기다 할까요? 가설이라고 하는 게 잠정적 결론을 말하는데 잠정적 결론, 이 잠정적 결론이 참이었다, 거짓이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이에요. 이제 입증해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결론 도출 가설 검증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이제 이루어지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걸 바탕으로 이제 대안의 모색, 대안의 제시 이런 게 이제 따라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과정에서 봤을 때 우리 사회과학의 연구는 어떻다 그랬나요? 기본적으로는 요 가치 문제랑 완전 동떨어질 수는 없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 가치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노력하더라도 완전히 객관적일 수도 없다. 그걸 믿어서도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는 또 자기가 최대한 객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견지하면서 연구는 해줘야 되는 거죠. 참 어려워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여기서 봤을 때 일단은 연구 주제를 설정하고 가설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연구 설계를 할 때까지는 가치 개입이 불가피합니다. 가치 개입이 불가피한데 여기는 이제 소극적 측면의 가치 개입이에요. 소극적 측면의 가치 개입, 연구자가 가치의 문제에서 완전 동떨어질 수는 없고 자신이 선호하는 연구 주제, 그 다음에 자신의 머릿속에서의 가설 설정, 그리고 자신의 이제 연구 설계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치 개입이긴 한데 소극적인 형태의 가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결론 도출하고 가설을 검증할 때까지 요 때는 말이에요. 누가 뭐래도 연구자의 가치가 스며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과정에서는 가치에 대한 중립성이 제대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 중립성이 매우 필요하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가치 중립성이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대안을 제시한다라고 할 때는 이건 또 연구자의 생각 판단이 또 들어갈 수밖에 없죠. 여기서는 그런데 더 여기서보다도 소극적 가치 개발할 때보다도 더더더 가치 개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가치 개입이 이루어진다. 네, 됐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연역법을 가지고 계략적으로 또 제가 심플하게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드려 봤어요. 얘를 표준형으로 생각하고 지금부터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귀납법으로 가면 얘도 이제 정리를 한번 마무리하고 가죠. 귀납법으로 가면 이때는 가설이 불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 과정에서 가설 부분만 드러내면 돼요. 가설 부분만 드러내면 된다. 그래서 여기서도 연구 주제 설정이 있어야 되죠. 연구 주제가 설정되고 그 다음에 가설은 없어요. 바로 연구 설계 들어갑니다. 연구 설계에 들어가서 이 연구 설계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지요.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자료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죠.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고 이거에 근거해서 또 대안 제시까지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되는데 아무래도 얘는 귀납법이니까 관련 근거나 사례 같은 것들 그 자료 수집을 통해서 이런 것들 모아서 결론을 뒤에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요 과정에서 이제 되게 많이 좀 이제 필요시 되는 것이 연구자의 이 결론을 도출할 때 여기서는요, 연구자의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연구자의 직관적인 통찰이 필요하다. 여기 결론 도출할 때는. 그러니까 여기는 가설을 세우고 이 잠정적 결론인 가설에 대해서 맞냐 틀리냐를 그냥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가치 중립성이 매우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런 것인데 여기서는 뭐냐면은 바로 이제 연구자가 그냥 보는 거예요. 들여다보는 겁니다. 자료들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분석해보고 왜 그러지라는 걸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됐을까 고민을 하고 왜 이렇게 됐을까에 대한 고민 끝에 직관적 통찰을 해내는 거예요. 직관적 통찰을 해내는 것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직관의 힘을 빌려서 통찰한다. 그러니까 연구자 자체가 나름의 뭔가 우리가 앞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암묵지 같은 것도 좀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좀 갖춰진 사람이어야 돼요. 권위도 좀 있어야 되고, 그죠? 물론 옛날 방식으로 지식을 권위에 의존해서 획득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그 권위가 아니라 이 사람이 연구를 했잖아요. 연구를 했는데 연구자 자체가 나름의 뭔가 쌓아놨던 그런 어떤 그 측면들이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전달이 돼야 그래야 그 사람의 연구 결과를 좀 신뢰해주고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전에 보면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문제 행동을 하는 아이의 모습을 막 그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전문가한테 보여줍니다. 그럼 그 전문가가 그걸 들여다보면서 이 아이는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 게 직관적 통찰이에요. 근데 그거 보다 보면 저도 그거 몇 번 많이는 안 봤지만 몇 번 볼 때 이렇게 보면서 아니 저거 애가 좀 이래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해요. 얘기를 막 하지만은 옆에 있는 그 같이 보는 우리 가족이나 이런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아닥하고 좀 봐라. TV를 보는데 방해돼서 볼 수가 없다. 좀 무슨 전문가라고 이렇게 떠드냐.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구박만 받습니다. 시끄럽게 굴면. 그렇죠? 그런데 자 결국에 그래가지고 뭐야 말도 못하게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연구자의 거기서는 연구자라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관찰자의 그 전문가의 이제 견해를 딱 들여다보니 그 관찰자 전문가가 말이에요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한 거랑 완전 다르진 않아요.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엇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면 구박받는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게 이거예요. 전문성이 기반된 연구자여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가 존중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이 뭔가 학식도 있고 덕망도 있고 전문성도 인정되는 사람이니까 아이의 행동을 보고 이건 이래서 그래요 라고 말했을 때 사람들이 끄떡끄떡 해줄 수 있는 거죠.
그게 좀 이제 이 귀납적 연구에서 나타날 수 있는 특성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역법으로 연구하는 것을 다르게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는지 그것도 한번 볼까요? 우리가요 이제 여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역적 연구다라고 하면 연역적 연구 그리고 이제 연역적 연구와 귀납적 연구를 우리 대비시켜 보는 거예요. 지금 귀납적 연구와 대비를 시켜보는데 자 그럴 때 자 연역적 연구는 이거는요 자료를 수집할 때 어떻게 가야 되냐면 자료를 수집할 때 양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수집해야 돼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적 연구 방법이다. 근데 귀납적 연구다 그랬을 때는 질적인 연구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질적인 연구 방법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양적 연구다 그랬을 때는 양적 연구는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양으로 승부하는 연구네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다량의 정보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런 거예요. 다량의 정보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분석해 가지고 일반화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죠? 일반화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다 그랬을 적에는 얘는 말이에요. 다량의 정보라기보다는 깊이 있는 정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깊이 있는 정보, 내면적인 측면도 이해할 수 있는 인간으로서의 측면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깊이 있는 정보가 이제 요구된다 이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역적 연구, 양적 연구다 그랬을 때 그래서 얘를 실증적 연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증적 연구라는 것은 실제 증명해 보이는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을 확인해 보는 것이고 그 사실의 확인을 통해서 일반화를 시도하는 겁니다. 일반화, 그리고 법칙화 이런 거요. 일반화를 통해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다량의 정보를 그래서 통계 처리해 주는 겁니다. 통계 처리해 주는 거예요. 통계 처리를 통해서 일반화를 하고 법칙을 발견한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는 것이고 이쪽에 이제 귀납적 연구, 질적 연구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해석적인 연구 방법이다라고 일컫거든요. 해석적 연구 방법이다라고 일컫고 해석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했지만 어떤 이제 특수성 같은 것들 있잖아요. 특수성을 발견하는 데에도 이제 특화가 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도 뭐 보편성 같은 것들을 버리는 건 아니지만 특수성을 발견하는데 좀 더 유용할 수 있다 이런 것이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전문가의 직관이죠. 직관과 직관을 통한 통찰 뭐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런 연역적 연구 같은 경우에는요. 연역적 연구다, 양적 연구다, 실증적 연구다 그랬잖아요. 요것은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 동일하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냐면 방법상으로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얘기를 해요.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얘기하고 요쪽은 이제 방법론적 똑같이 앞에는 똑같이 방법론적 이란 말을 붙였을 때 여기는 이원론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방법론적 일원론, 이원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적 일원론 같은 경우에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자연현상에 대한 연구 방법과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과 동일하게 간다 이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방법론적 이원론은 자연현상 연구 방법과는 상이한 거예요. 자연현상의 연구와 상이하다 이렇게 써드릴게요. 상이하다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현상은 사회현상이지 이걸 어떻게 자연현상의 연구 방법을 갖다가 쓰겠냐 이런 이제 입장인 거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 연구와 이 연구를 대비시켜서 봤지만 이 연구와 이 연구가 상호 조화를 이루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연구 하나만 의존해서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는 거죠. 하나의 현상을 관찰할 때에도 실증적인 연구로 접근해 봐야 될 측면 그것이 유용한 측면도 있고 해석적인 접근을 통해서 연구해 보는 것이 더 유용한 측면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 연구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까지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런 거를 쭉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식의 용어로 제가 이제 이건 아주 간단히 했고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용어의 방식으로 이제 또 더 체계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페이지의 아래쪽입니다. 과학적 조사의 논리체계 그랬는데요. 연역적 논리에 의한 추론 방법 그랬습니다. 연역적 논리에 의한 추론 방법, 가설, 조작화, 관찰, 검증 이런 말들이 나와 있습니다. 연역적 논리면요. 가설을 세우고 조작화를 한다. 연구를 이렇게 설계를 잘하고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료를 수집해야 돼요. 관찰하고 그 다음에 검증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설에 대한 검증을 통해서 가설을 인용할 것이냐 즉 채택할 것이냐 아니면 가설을 기각할 것이냐 이 부분을 결정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 선이론 후조사다. 앞에 이론이 나오는 거예요. 가설을 앞에다 둘 수 있다는 것은 이론이 먼저 있고 그 이론에 대한 근거가 뒤에 이제 제시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결론이 나왔다. 이 부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이론이라는 겁니다. 이 결론이 결국에 이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이 앞에 있냐 아니면 이론화가 뒤에서 되냐 이 부분인 겁니다. 이론이 먼저 있고 그 이론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이냐 아니면 여러 가지 근거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론을 찾아내는 것이냐 이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경우는 선이론 후 조사의 방법을 택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그 밑에 그 사례로 해가지고 3단 논법이 제시가 되어 있어요. 3단 논법을 보니까 모든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면요 이게 봐봐요. A는 B다. 모든 사람은 A, 죽는다 B. C는 이제 A다 이렇게 되는 거죠. C는 A다. 소크라테스가 C 사람이다가 A 다시 A예요. 그래서 겹치는 A와 A를 지웁니다. A와 A를 지우고 나니까 결론이 나와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결론인 거죠. 소크라테스도 죽는다. 이런 결론이에요. 자, 그래가지고 결국에 C는 B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와버렸는데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3단 논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론을 먼저 보편적이고 일반론적인 것을 먼저 제시했고 특수한 것을 뒤에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편적인 이론을 먼저 앞에다 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개별적인 특수한 케이스를 뒤에다 덧붙여서 결론을 도출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방식을 했을 때 거기에 리을에 보시면 구성의 오류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구성의 오류란 그럼 뭘 말하는 거냐? 구성의 오류는요. 부분적으로는 참인데 전체로 모였을 때 요게 이제 참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걸 구성의 오류라 그래요. 구성의 오류. 가령 내가 오늘 편안하게 출근하고 싶어서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딴 사람들도 근데 개별적으로 보면 편안하고 싶어서 차를 몰고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게 개인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다 합리적 선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떼어놓고 보면 다 제각각 자기 딴의 합리적 선택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리적 선택들을 했는데 결국에 나와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차를 몰고 길로 쏟아져 나오는 바람에 결국에는 도로가 엄청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도로가 엄청 막혀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것은 결국에는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이 된 거잖아요. 부분적으로는 참 합리적 선택을 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된 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자 보세요. 부분은 참이지만 전체는 거짓이 됐다. 다시 한번요. 부분은 참인데 전체는 거짓이 됐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구성의 오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불경기 상황이 왔대요. 불경기 상황이 오면 사람들이 이제 미래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고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절약을 합니다. 얼마나 합리적입니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불경기인데 새로운 투자를 했다가 홀딱 망해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투자를 안 하고 움츠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분적으로는 다 합리적인 선택이 됐지만 전체로 모아놓고 보면 어떻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생각해 보면 그 자체가 거짓이 돼버리는 거예요. 불합리한 선택인 거죠. 왜냐하면 불경기가 되면 오히려 공장에 재고가 쌓이고 재고가 쌓인 것 때문에 사람을 자르고 사람을 잘라서 내 소득이 줄어들고 내 소득이 줄어드니까 더 소비를 못하고
더 소비를 못하니까 공장의 재고가 더 쌓여서 공장이 망해서 사람들이 더 많이 잘리고 이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라서 가장 좋은 결과가 도출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각자가 있잖아요. 소비를 늘려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개별적으로 봤을 때 있잖아요.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개별적으로 봤을 때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막 써줘야 돼요. 돈을 막 써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그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를 막 늘려줘야 되는 겁니다. 네, 투자를 막 늘려줘야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중에 돈이 막 풀리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함으로써 기업이 투자를 많이 하면 그걸 가지고 소득을 거둔 사람들이 그걸로 뭘 해요? 소비를 더 해요. 소비를 촉진합니다. 소비를 하면 재고가 쌓였던 것들이 풀려나가겠죠. 재고가 쌓여있던 것들이 풀려나갈 거고 이것이 풀려나가다 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경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을 더 뽑아야 되죠. 공장에 재고가 없어지면. 이게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돈을 막 쓰는 구조가 되는 게 좋은데 근데 불안해서 어떻게 그렇게 해요? 개별적인 경제 주체는 그렇게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돈을 웬만하면 안 쓰고 절감해 주려고 노력한단 말이에요. 가게나 기업이. 근데 그 결과 불황이 더 깊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불황이 훨씬 더 깊어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그래서 이걸 구성의 오류의 사례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절약의 역설이라고 해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거나 다시 한번 와볼까요? 연역법을 하면 이론이 앞에 있고 조사가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맞는 것들을 막 찾아낸다고 해가지고 이게 전체적으로도 다 어울려서 옳을 것이냐 그렇게 했을 때는 그거는 장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하나의 오류가 됐고 그 다음에 이 귀납적 논리에 의한 추론 방법에서 보면 관찰이 있고 유형 발견이 있고 잠정 결론이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보면 가설 조작학 관찰 검증인데 여기서는 관찰을 먼저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유형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잠정적인 결론이 뒤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왜 잠정 결론이라고 말하냐? 앞에서 말했지만 우리가 과학적 접근할 때는 이것이 반드시 옳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누군가에 의해서 새로운 논리가 등장하면 새로운 어떤 근거를 찾으면 이 주장도 깨질 수 있다라는 걸 전제하기 때문에 잠정적 결론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래서 관찰하고 유형 발견하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선조사 후 이론 이렇게 돼 있죠. 선조사 후 이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여기서 벌어질 수 있는 오류는 또 뭐냐? 그건 또 인과의 오류예요. 어떤 일들을 관찰을 했습니다. 관찰하고 그거에 따른 보편적 결론을 도출하게 됐다라고 했을 때 그럴 때 뭐라는 거예요? 그걸 도출했을 때 이게 관찰했던 것들이 이 결론으로 이어지게 되는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100% 장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다른 요인이 작동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 결론이 나올 때까지 다른 어떤 원인들이 작동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배제하고 본다면 그런 것들을 무조건 옳다라고 본다면 그러면 이제 다른 요소들이 배제가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원인과 결과를 분석함에 있어서 다소간의 오류가 될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요 여기서는 연역법에서는 구성의 오류가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어떤 이론을 가지고 거기에 맞는 것들을 끼워 넣은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여기 이론에 부합할 것인가 이것이 의심 같다면 귀납법에서는 여기서 뭐가 의심이냐면 이러이러한 사례를 가지고 이런 결론을 내렸는데 이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다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하거나 그것을 놓쳤을 가능성 이것도 있는 거 아니겠냐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인과의 오류가 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의 오류, 인과의 오류 각각 연결해서 보시면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연역법과 귀납법은요 반복 적용돼야 되고 그리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가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대로 된 연구를 위해서는 이걸 상호 보완적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거기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실까요? 9페이지에 가보시면 거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귀납법과 연역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연역법을 가지고서는 가설을 세우고 관찰해서 그 가설이 부합하는지를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관찰들이 쌓이면 또 이걸 보니까 이런 이론을 도출할 수 있겠는걸 이러면서 경험적 일반화를 통해
귀납법, 이게 이제 성립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연역법과 귀납법이라는 것이 반복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찰을 통해 이론을 만드는 귀납법, 그 다음에 그 이론을 가지고 또 가설을 세워서 또 그 가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져보는 그런 이제 연역법, 이것이 상호 양날개처럼 쫙 버티고 있으면서 학문을 보다 더 발전시켜 줄 수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과학적 조사의 기본적인 이 방법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자, 그리고 이제 이어가 볼까요? 과학적 조사의 목적과 유형 그랬습니다. 과학적 조사의 목적과 유형. 그래서 일단은 과학적 연구를 해야 될 목적이 어디가 있느냐 이랬을 때 이런 겁니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에 먼저 기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기술 한번 볼까요? 과학적인 연구를 하는데 그걸 통해서 뭐라는 거냐면 기술, 있는 현상 그대로를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현상이 있다라고 하는 거를 드러내 보여주는 거, 이것이 기술이에요. 그게 기술이고, 그 다음에 설명이다 그랬을 때에는 한 발 더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있는 현상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게 기술이라고 한다면, 설명이다 그랬을 때는 왜 이렇게 된 거지? 원인이 뭐였지? 어떤 인과관계가 성립되는 거지? 이런 부분들을 또 이제 보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설명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요, 여기 제목을 과학적 연구의 목적,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과학적 연구의 목적. 과학적 연구의 목적인데요. 이 과학적 연구의 목적을 보면 여기서 먼저 기술이라고 하는 게 나온 거예요. 기술한다 라고 할 때 그 기술이에요. 이게 무슨 저기 뭐 테크니컬한 거 이런 거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기술이다 그랬을 때 여기서도 이제 디스크립션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있는 그대로를 좀 보여주고 묘사하고 뭐 그러는 겁니다. 이게 보니까, 그죠? 여기 보니까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뭐 한대요? 사건이나, 요약해 볼까요? 자, 사건이나 현상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묘사하는 거, 드러내 보여주는 거, 이런 거라고 이제 되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무엇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무엇. 그래서 what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 것이다. 이게 기술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설명은 어떤 거냐? 설명 같은 경우에는요, 인과성을 밝혀내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설명이란 연구 문제나 연구 대상이 되는 사건이나 현상 속의 속성을 단순히 기술하는 차원을 넘는다고 그랬죠. 3발 더 들어가서 이 사건이나 현상이 왜 발생했느냐. 자, 비교해 보겠습니다.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보는 거예요. 원인, 요인,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원인이다, 요인이다,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인과성을 밝혀내는 거죠. 그죠? 예, 이걸 통해서 뭘 밝혀낸다? 인과관계를 밝히는 겁니다. 인과관계. 왜 그렇게 됐는가?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을 우리는 설명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왜의 문제를, 왜 그렇게 됐는데? 에 대한 부분을 다룬다는 거예요. Y의 영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넘어가 보면 또 이제 이번에는 예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측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기술 설명, 그 다음에 예측이 있습니다. 예측은 말이에요. 앞으로 이런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해내는 것이 바로 이제 예측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프리딕션이다라고 돼서 예측이 나와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예측을 통해 가지고 사회에서 벌어질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그거에 대한 선제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강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예측이라는 부분 한번 살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통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통제. 그러니까 예측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도록 혹은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통제하는 것. 이것도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과학적 연구의 목적 자체가 있는 현상을 그대로 좀 보여내 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죠? 있는 현상 그대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때요? 그거를 보여주고 어떤 원인 때문에 이렇게 됐는가, 그 인과관계를 규명해내는 겁니다. 그죠? 인과관계를 규명을 잘 해내고,
그래서 기술하고 설명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예측하고 지금 이제 우리의 현실들을 통제해 나가는 거죠. 그런 목적을 가지고 과학적 연구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